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영주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, 전세 사기 관련된 영상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많이 찍어 두셨더라고요. 저는 제가 변호사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와, 변호사가 봐도 이거는 좀 대단하다 싶은 그 케이스를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전세 사기 그 케이스를 보면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고요. 피해 금액이 보통 뭐 억대예요. 2억에서 3억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고, 어떻게 보면 나의 10년이 날아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. 우리가 전세 사기가 있는 게 대부분 빌라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. 왜냐하면 빌라는 시세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세 대비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세 사기하면 빌라, 아파트가 안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, 사실은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고요.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피해자들이 재판을 받다가 좀 안 좋게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도 됐던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우선은 집주인이 아파트를 산 다음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최고 한도로 받습니다. 당시에 채권 최고액이 아파트 시세의 130%까지 잡혀 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러면 더 이상 이 집주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도 없었을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전세계약 체결하려고 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이 아파트 시세의 70%를 넘는지 확인하고, 넘으면 좀 위험하다, 적으면 괜찮다,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0%까지 잡혀있는 집은 웬만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.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도 체납이 된 상태였고 가압류도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험한 상태였어요. 그런데 이 집에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냐? 여기에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 그리고 선량한 피해자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, 우선은 이 집의 전세 시세가 1억에서 2억 정도였다고 하면은 전세금을 2,500 정도만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급전세 광고를 띄웁니다. 이 급전세 광고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게 매물이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죠. 그러면 중개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이 집이 대출이 너무 많아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. 근데 집주인은 어쨌든 전세 계약을 빨리 체결하고 돈을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전세금을 확 낮춰서 내놓은 거다, 이렇게 설명을 해요. 아,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그럼 내 전세금도 위험한 거 아니냐. 그러면 여기서 중개소에서 설명을 하는 게,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. 그 당시 2,500에 전세 계약을 내놨는데 이거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.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 순위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은행보다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전세 계약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틀린 걸까요?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.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서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있다? 이거는 맞아요. 실제로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경매에 들어가는 경매 비용이 1순위로 배당이 되고요. 그 다음으로 바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. 이 금액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보통 그 당시에 이 지역이 2,000에서 2,500 정도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에 따라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서 일반적인 임차인들과 근저당권들이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개소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1순위로 최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거죠. 여기까지 들어보면, 아, 그러면 내가 30평대 아파트에 2,500의 전세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다른 데 가면 이 돈으로 원룸밖에 못 가는데 내가 아파트에서 전세 계약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혹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분이 2,500의 전세금을 내고
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달도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. 내가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이제 경매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서를 냈는데 은행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. 이 사람은 보호해줄 만한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배당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소송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. 여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?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왜냐면 물론 우리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 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. 그렇지만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.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1순위의 채권자는 은행이었죠. 은행이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지금 이 사람이 은행에 돈을 못 갚을 만한 사정이 충분히 등기부 등본상에서 보였습니다.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세금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체납된 상태라는 것도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중개소에서 법적인 설명을 잘못 해준 거죠. 임대인의 입장,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집주인은 은행에 돈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받았다는 거는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 행위에 해당합니다.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까지는 알지 못하셔도 되는데 어찌됐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의 권리를 해야 하는 은행의 권리를 해야 하는 사행위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. 이 사행위는 인정이 됩니다. 맞는 얘기죠. 은행의 권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. 그러면 이 임차인은 선의의 임차인인가? 아니면 이 임차인도 이 은행의 권리를 해야 할 걸 알면서 같이 동조한 사람인가를 보면 임차인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. 은행한테 빚이 있고 못 갚는 상황이다.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. 그래서 이 임차인은 결국에 선순위 배당권을 상실하게 된 거고요. 은행이 모든 돈을 다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. 결국에는 중개소에서 너가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된 설명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본인의 전세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. 집주인은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사기를 쳐서 가지고 가려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.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전세금을 받고 도망을 갔고 집은 경매로 날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거죠. 언뜻 변호사 입장에서 언뜻 들어보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있는데요? 까지만 생각하면 중개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, 사회행위까지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이었다. 원칙대로 가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시세 대비 70% 이상 잡혀있는 집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좀 위험한 집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.